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만 봐라. 당 주석제도 부활되느냐 안 되느냐. 당 주석제도가 부활된다라면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뜻이 뭐냐? 드디어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주석과 주종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뜻이 뭔지 아세요? 덩시아핑이 폐지한 제도를 시진핑이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만약 이걸 뒤엎었다 그러면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시진핑이 덩시아핑의 권위를 능가한다는 표현에 동의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마오쩌둥과 덩시아핑은 그냥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요. 당내 결의를 통해서 비토권을 준 거예요. 최후 결정권을.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시진핑 체제가 1인 체제냐 아니냐라는 거 이걸 봐야 된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미션이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입니다. 네, 우리 어예진 소장님도 사실 그 글로벌 뭐 국제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네. 취재를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뭐 다들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영향을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탑 2가 이제 미국, 중국.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얘기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변수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는 네. 중국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국 얘기는 정말 네. 그 당대회 전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던 거라서 맞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이 결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 아직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하면 이제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차이난 클래스라든지 EBS 등에서 중국 이야기 많이 전해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부원장님 모시고 중국 특히 이번에 그 시진핑 3기 이 얘기 포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새는 사실 어디 가서 네. 중국 얘기 잘하면 네. 혼나고요. 잘못하면 매 맞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 싫어하니까. 중국을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게 불러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마 재밌고 호심탄회하게 아마 좀 얘기를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니, 뭐 네.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에게 어떤 게 제일 이득되는 방향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원장님과 함께 중국 이번에 그 당대 하는 거 보셨어요? 봤죠. 뭐 몇몇 장면들이 좀 이제 뉴스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제일 네. 이제 화제가 된 건 역시 그 시진핑 옆에 네. 앉아 계시다가 이게 어떻게 나가신 건지 해석이 좀 분분하던데 끌려 나가신 건지 그냥 부축받고 나가신 건지 퇴장을 한 거냐, 예. 퇴장을 당한 거냐. 그러니까요. 예. 일단 뭐 본격적인 얘기 전에 그거 좀 가뿐하게 그거는 무슨 일인지 좀 한번 살짝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이제 맨 뒤쪽에 나와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제 네.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크게 두 가지 추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네. 세계 언론도 다 주목하는 게 나간 게 아니라 끌려나가거다. 네네. 그리고 그 끌려나간 거의 주된 이유가 그날 있었던 중앙위원회 인선에 그 후진타오 전 주석이 불만을 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나가겠다. 뭐 이게 하나의 아마 언론이 주도 보도하는 거고요. 아마 네. 두 분도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제 저는 이제 중국 정치를 한 30년 연구한 사람이니까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국 네. 공산당 내부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후진타오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그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그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려가고 누가 계속 있을지는. 그렇죠. 네. 중앙위원회에 대한 그 후보들, 그다음에 정치국원,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인선은 사실은 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원로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안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원로들이 뭐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을 결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 정확히 언제 결정됐느냐면 9월 28일 날 결정됐습니다.
당대회가 개최되기 한 20일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게 나중에 이제 당대회라는 건 어차피 합법화 공식화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후진타오가 그걸 몰랐을 리가 절대 없어요. 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 인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다. 이거는 저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 시진핑 주석이 어떤 보복을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예고에 없이 할 리는 없다라는 중국 쪽의 분석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동영상 보셨어요? 네, 저는 봤죠. 뭐 네. 다 20번은 봤는데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너무 예고에 없던 이벤트 같은. 그러니까 네. 저는 느낀 게 아프시다. 괜찮다. 실제로 뭐 치매설이 있기는 하죠. 확실해요. 그건 이제 풍을 맞았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산당인이에요. 공산당 규율을 철저히 지키고 네네. 그거에 복종하고 당을 위해서는 그 개인적 희생하는 이제 그거로 그 어느 정도냐면요. 외국 그 국가원수와 대담을 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말 실수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대본을 다 적어가고요. 그거 외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한 그 사람이 그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총서기의 결정에 뭐 반발을 해서 이렇다라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문제를 제기하려면요. 이전에 했었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없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이 미운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하는 일이 다 미워서 그렇지. 근데 제 판단은 시진핑이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정치 원로를 홀대하고 자기 멋대로 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예의지구로 하지만 네. 중국에도 그런 정도의 강인함이 있어갖고 혁명 원로, 정치 원로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근거고 그래서 저는 전자보다는 네. 후자에 가깝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무슨 뭐 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저도 한 20번은 봤거든요. 네. 근데 뭔가 서툴러요. 행동이 후진타오가. 예, 자기 네. 앞에 있는 그 중앙위원회 그 빨간 봉투 있거든요. 네. 그 인선봉투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옆에 있던 경호원이 가져가니까 자꾸 옆에 사람 거 뺏으려고 그러고 또 옆에 사람 거 뺏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뭐라고 봤느냐 거기에 있는 뭐 인선 명단을 보려고 했다. 아니 근데 그건 이미 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다 아는 걸 뭘 또 보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이거 이렇다가 저 그 후진타오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실수 같은 거 할까 봐.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저는 모셔가라. 모셔가라고 했다라는 것에 더 믿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야기. 일부 외신에서 추측하는 어떤 후진타오 세력에 대한 그런 공개적인 숙청의 의미로까지 이해하는 거는 조금 그것도 너무한 이따가 이제 건가요? 우리 그 두 번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뭐 문화대혁명 시대도 아니고 무슨 숙청을 하고 그리고 뭐 이미 조금 두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그 이번 당대회가 굉장히 먹을 거 없는 속빈 잔치였었어요. 결과가 이미 다 1년 전에 다 결정된 거였었고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딱 하나예요. 예측을 못한 예외. 그게 뭐냐? 이따 우리 자세히 좀 나눠보겠지만 그 정치국 상무위원 뽑을 때 최소한 인사치레라도 자기와 다른 정치 세력, 흔히들 파벌이라고 하는 한 명 그렇죠. 정도는 껴주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 안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치국 25명인데 올해 이제 24명으로 바뀌었는데 네. 최소한 여성이 한 명은 넣어줬어요. 많을 땐 2명까지 넣어줬어요. 근데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외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예측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크게 그 언론인 내진 기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학자들이 해석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걸 네.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게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맞나요? 정식 명칭인가요? 이게? 예, 그 전국 대표 대회. 전국 대표 대회. 예, 공식 명칭이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줄여서 그냥 당대회. 당대회. 예. 이게 네. 5년에 한 번 열리는 예, 맞습니다. 거죠? 이 제일 큰 행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저도 사실은 중국 정치한 연구원 30년 하면서 올해만큼 한국과 전 세계에서 중국의 당대회들이 관심이 처음이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네. 사실 두 분 기억하세요? 5년 전에 무슨 일 있었나? 그냥 저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전인대니 뭐 그거는 이제 매년 하니까. 예, 양회 소식 네. 정도. 매년 3월에 하는 거니까 네. 그 정도지 이게 당대회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 5년에 한 번 열리는데 지금 공산당원들이 약 그 9,600만 명이거든요. 엄청나죠. 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상위 6% 정도의 엘리트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1억이에요. 그게 이제 9,600만 그러니까 거의 1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2,300명 뽑아서 이제 그리고 바로 그 2,300명 뽑힌 사람들이 5년에 한 번 여는 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올 11월 달에 이제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곧 2024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민주당 대표가 되느냐 공화당 대표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누가 총서기가 되고 동시에 총서기와 같이 중국을 이끌어갈 6명의 정치국 상무이 누가 되느냐는 거는 중국이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결정하는. 당은 한 당이지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동시에 중국의 당원이라고 그러죠. 중국말 당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당원은 당대에서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 당원이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운영 규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서기가 혼자 모든 걸 다 풀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해서 풀어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이끌어갈 국정 방침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중 간에 치열한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만 해협 사실 내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한반도 상황 이게 공통점이 다 뭐냐? 중국이 다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지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마련냐에 따라서 전 세계 네. 그다음에 아시아 한반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보다는 지금 중국을 주목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목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9천 몇백만 명이 이제 2,300명 뽑고 예. 2,300명이 다시 뭐 몇십 명 뽑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205명의 중앙위원을 뽑는 거죠. 예. 예, 중앙위원 뽑고 그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예. 매우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예. 이렇게 쭉 가는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낄 때는 시진핑이라는 권력자가 예. 밑에 한 7명도 다 뽑고 그다음에 본인 포함해서 7명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200 몇십 명 다 자기 사람으로 그냥 쭉 다 채워나가는 그냥 그 과정에 사람들은 거수기 정도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민의에 의해서 이걸 뭐 시진핑까지 뽑는 거냐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중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릴 텐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3프로 TV도 지금 만들어지 좀 됐죠.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MC들 말고 또 운영진도 있고 있죠, 직원들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사장을 뽑고 뭐 부장을 뽑는데 서너 명이 그냥 알아서 뒤에서 내진 사장이 그냥 지멋대로 막 임명한다고 하면 운영이 잘 안 되죠. 중국은 지금 GDP가 15조 달러거든요. 네. 1인당 군수자가 12,000달러고요. 거기다 인구가 14억이 넘죠. 그런 나라 그러니까 한국을 운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국의 우리는 지금 1억 6천억 1조 6천억 달러 정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지도자들을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다 임명한다 그래 이게 우선 첫째 될까? 예를 들어서 연해 지역 사람도 있고요. 네. 중부 지역 사람도 있고 내륙 지역 사람도 있고 도시 지역 사람이 있고 농촌 지역 사람이 있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과연 시진핑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걸 다 종합해서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바로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나름대로의 규범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중요한 이유가 그 규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규범이 많이 바뀌어갖고 시진핑 1인 천하라니 뭐 시진핑 1인 독재라니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네. 아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신문만 읽어보면 다 되는 걸 뭐 굳이 혼란스럽게 할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선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네. 네.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요. 네. 1인당 국민소득이 150달러였었어요. 150달러. 그다음에 토탈 GDP가 약 3천억 달러였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작년 40년 지난 다음에 얼마냐?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달러. 150달러에서 12,000달러로 바뀌었고요. 토탈 GDP 3,000달러에서 15조 달러로 바뀌었어요. 거의 100배 증가한 거거든요. 네네. 네. 여기서 질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거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40년간 100배. 예. 근데 재미난 게 인도랑 대비하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랑 인구가 비슷해요. 예, 14억. 예. 그럼 인도랑 상황은 어땠느냐? 인도가 똑같은 시기 있잖아요. 197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였었어요. 중국보다 100달러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100달러가.
그러면 작년 어떠냐? 인도가 2,000달러 1인 나무에서도 GDP는 3조 달러. 무슨 얘기냐면 전에 중국보다 거의 한 70% 많았던 게 40년 지난 다음부터는 중국에 다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인당 미속도 5분의 1, 토탈 GDP도 5분의 1.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예를 들어 1년 잘했다, 2년 잘했다, 3년 잘했다 그런 거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40년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느냐? 최소한 리더십은 잘했다. 경제 발전시키고 사회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인 질문에 출발한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의 질문 던지는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는 총석이라든지 정치국 상무에 7명, 정치국원도 20여 명. 도대체 40년 동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하지? 한 번 정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했나요? 실수를 하는데 거의-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요새같이 세상에 이렇게 밝혀지.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가장 큰 실수를 하면 1986년 6월에 천안문 사건.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은 붕괴했죠.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중국은 계속 있고 성장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관점에서는 위험을 잘 슬기 있게 넘은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저는 상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건데 네. 이거는 만약 그 당시에 정치원로 서너 명들이 내지는 한두 개의 파벌들이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놨다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 그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있죠. 네. 있고 규범이 있고 이제 그리고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북한을 예를 들면 네. 이제 북한은 우리 초등학생들 공부하기 쉬워요. 왜? 북한 지도자 3명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네. 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음. 근데 느낌이 정권 바뀔 때보다 불안불안하지 않으세요? 저거 근데 또 무너지지 않나.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 드시나요? 이거 참 중국 또 망하겠네. 내지는 베트남 망하겠네. 사실은 베트남 정치 체제랑요. 중국 정치 체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베트남이 작년 2월 달에 13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를 열었거든요. 네. 거기서도 똑같이 이번에 시진핑이 총석이 세 번째 연임하듯이 거기 응예 부총이라는 서기장이 세 번째 연임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실조차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그 베트남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엘리트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 사회주의 그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쓴 케이스입니다. 새로 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면 정권이 교체되면 혼란이 오고 네. 이념 노선과 그 권력 투쟁이 발생하고 뭐 등등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네. 어쨌건 지난 40년 동안은 그걸 없앤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의 100배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 올해도 거의 뭐 7% 성장이 거의 뭐 확실해지는 네. 그 문제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게 뭐냐? 리더십을 어떻게 뽑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고 뽑힌 리더십이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잘 해나가느냐. 또 하나만 제가 더 던지면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해서 그게 2018년부터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처음엔 관세 정쟁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기술 전쟁까지 가고 있잖아요.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관세도 높이고 뭐도 막 틀어막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건 중국이 힘든 건 맞는데 왜 멀쩡하지예요? 예를 들어 화웨이 같은 경우 네. 저런 식으로 제재를 지금 몇 년째 받는 거잖아요. 근데 화웨이 망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번에 뭐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 같은 것도 완전히 정해져 있고 보장이 되는 거라면은 그렇게까지 민심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제로 코비드를 해서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게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신경 쓰고 막 이렇게 봉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눈치를 본다는 의미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대회 때 보고서라고 하나요? 예, 그 정치 보고서 보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사회주의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어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그렇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아무래도 내가 앞으로 1인 독재를 더 공산당주의적으로 열심히 할 거야라는 저는 분위기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바로 이제 그게 우리가 세 번째 오늘 얘기할 주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책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속 저도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대만 해협 문제가 심각하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세계 뭐 양대
그 정보기관 수장, 미국의 CIA 국장이라든지 영국의 MI6 국장이 제 기억으로 2번을 그랬어요. 2027년 이전에 그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라고 이미 지시를 내렸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런 얘기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진짜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 것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해 볼 세 번째 정책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히 그 왜 우리가 이렇게 공산당 24장대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네. 이건 남의 일인데 우리 일 아니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보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진짜 시진핑이 세 번째 권력 연임에 성공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 건지 실제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사실은 2050년까지 플랜이 짜 있는 거거든요. 2050년이요? 예, 예. 그때까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정책 방향.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이런 것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네네네. 이제 이걸 하나하나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좋습니다. 그러면 공산당 이번에 20차 당대회 예, 네. 가장 뭐 중요한 특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예.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네. 그 첫 번째가 여태까지 지난 40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권력 승계 모델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떤 굉장히 모델이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에 있었던 권력 승진 모델은 권력 승계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점진적 승계.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공산당의 총석이 넘겨주고 네.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중앙군사의 주석 넘겨주는 네. 네. 이게 장점이니 후진타운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동시에 다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후진타오가 화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 2012년에 네. 모든 세 가지 직위를 다 넘겨주고 그다음에 시진핑을 밀어줬고 이제 그것 덕분에 시진핑이 힘을 썼던 건데 이거와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네. 안 넘겨주는 모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안 이거는 넘겨주는 모델.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연장한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있었던 그 엘리트 정치의 규범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저렇게 정치 안정을 유지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엘리트 정치가 안정됐다라는 거예요. 왜? 10년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있잖아요. 모든 지도자가 싹 바뀝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바뀌느냐? 중국에선 공산당과 정부의 임기가 5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을 하게 되면 물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 원래 중앙 네. 고위 관료든 하여튼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다. 바뀌어요. 10년 주기로. 아 그래요? 밑에서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이 든 사람은 은퇴하는 거고 젊은 사람은 승진하는 거고. 이래서 베트남도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10년 주기로 해서 중앙과 지방까지 다 새 피가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런 새로 수혈된 젊은 인재들이 중국을 변화됨 맞춰서 해나가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깨졌다라는 게 앞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첫째, 시진핑은 안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서 언제 내 차례 오네 기다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다른 파벌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준비하던 사람들. 네. 네. 왜?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는 군사쿠데타가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 왜 안 일어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5년에서 10년만 기다리면 내 차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쿠데타는 언제 일으키느냐? 전망이 안 보일 때. 아 뭐 그렇긴 하네요. 아,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최고 통치 즉 총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순환이 안 일어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또 더 나가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요. 5년 만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장점인 들어보셨죠. 네. 후진타오 들어보셨죠. 시진핑 들어봐요. 다 10년 만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새로운 지도자는 등장하면서 뭘 하느냐면 그동안 10년 통치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치유하는 그런 정책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선진국 정치에서 얘기하는 보통 10년 주기술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투텀 룰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미국도 공화당이 대통령이 4년씩 두 번 하면 8년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민주당으로 바뀌거든요. 네네네. 민주당이 또 8년하면 바뀌는데 그렇게 투텀을 못 채우면 그건 진짜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정치를 하다 보면 10년 정도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바꾸는 거죠. 문제 약간 해결하고. 보수적인 것에서 진보적인 거로. 중국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느냐. 이 총서기가 이렇게 10년 주기로 바뀌어지면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점인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을 쭉 달렸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 문제, 빈부격차 문제, 환경 파괴 문제 심각하잖아요. 후진타오는 그걸 등장해서 지역도 좀 아우르고 네네네. 빈부격차 좀 해결하고 뭐 환경 문제도 개선하고 마찬가지로 후진타오가 지난 10년 동안 공산당 중심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외적으로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새로운 총서기가 등장하면 아 이거 문제는 없었는가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건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베트남 공산당도 그렇고
시대에 적응하는 네. 상황에 적응하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일단 지금 막힌 겁니다 이게. 최고 권력자가 총석이에요? 예. 근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린데요. 워낙 총석이가 아니라 전에는 마오는 혹시 마오 뒤에 뭐가 따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주석 마오? 아니에요, 주석? 그렇죠. 공부 좀 하셨네. 역시 미국 가서 법학도 공부했다 그러더니 바로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 그건 좀 이따가. 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 해서 중국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일단 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 예, 이건 앞으로 왜냐하면 지난 40년에 규범을 깬 거잖아요. 네, 네, 깨기는 쉬운데 세우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진핑은 5년 동안 보장받은 거예요. 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5년에 안 물러나겠다. 10년 후에 안 물러나겠다.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떨지 몰라도 뭐 그렇다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산당한테 굉장히 힘든 과제가 주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시 여기는 게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인데 이번 24 상대에서 주목해야 네. 될 게 저는 1인 시대니 무슨 뭐 시진핑 천안이 이런 얘기 동의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언론인들이 내지는 그 기자들이 이제 관심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보다 더 시진핑 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느낌은.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네. 네. 저는 여태까지는 시진핑의 권력이 집중되긴 했지만 집단 주체제가 유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1인 지배의 첫 발을 디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인 지배 체제가 확립됐다고 저는 안 봐요. 좀 기존의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에서 본 내용하고 좀 다르죠. 불안한 1인 집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1인제가 아니라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죠. 정도. 가긴 가는데 네. 완전히 갈지 안 갈지 두고 보자. 그러니까 1인 집의 확립, 뭐 시진핑 천하체제 저는 동의 못 하고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이제 저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는요. 엘리트 정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스탈린 시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하나는 뭐냐? 1인 지배 체제. 네. 북한. 네. 그죠? 또 하나는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네. 정치학용어로는 과두제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타이틀 많이 갖고 있으면 1인 지배 체제? 시진핑이 지금 공식 타이틀만 14개 갖고 있어요. 어허. 네? 공산당 총석이 국가 주석, 중앙군산의 주석, 당정군 다 갖고 있죠. 네. 거기다 일반인들 전혀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면 연합작전 총지휘 어렵죠. 영어로 하면 커맨드 인 칩, 총사령관 지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군사훈련할 때는요 군복을 입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된 직위가 4개에다가요. 그다음에 각종 영도수 우리식으로 한다면 NSC라고 들어보셨죠? 네. 국가안보회의. 네. 그런 게 중국에는 중앙에만 한 40개 있는데 그거에 10개를 자기가 주임이에요. 그래서 공식 타이틀만 14개거든요. 그럼 1인 지배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군사력이랑 행정력을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1인 지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군사력만 갖고 있으면 1인 지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덩시아핑이 네. 1992년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개혁 개방을 다시 불을 지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남승 강화라 이렇게 해요. 남쪽에 가서 이야기한 거다. 정말 그때 덩시아핑이 아니었으면 중국 개혁 개방은 무너지거든요. 그걸 일으켰어요. 근데 그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장점인 당신 계속 그런 식으로 개혁 개방을 거부하면 잘라버리겠다 했어요. 갈아버리겠다. 덩샤오핑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때 덩샤오핑의 직위는 뭐예요? 평당원이었다는 거. 평당원. 예. 아무런 직위도 없는 평당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의 직책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힘이 셀까? 아무 직책 없는 평당원이었던 덩시아핑의 힘이 셀까? 말할 필요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직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바로 1인 지배와 집단 주대를 나눌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데서 14개의 직위를 갖고 있으면 1인 지배. 학자는 그렇게 안 봐요. 기준이 뭐냐? 지금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1인 지배 같은 경우는 권력이 대개는 개인적인 권위예요. 카리스마 조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덩시아핑이라는 사람은 개혁개방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직위 때문에 권력이 오는 게 아니라 개혁개방의 아버지, 혁명 원로로서 마오쩌둥 그렇잖아요. 네. 이 사람도. 반면에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진핑이 총서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중국 국민들 대다수가 시진핑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몰랐잖아요. 네네. 왜냐? 시진핑의 모든 권력은 총석이란 직위에서 나와요. 그죠? 이걸 제도 조건이라고 그래요. 네. 따라서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개인적 권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도적 권위 있는 사람은 타이틀을 가져야만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14개의 타이틀을 갖는 거예요. 권력까지. 그러면 전 세계 일이 14개로 커버 안 되죠.
나머지는 딴 사람이 나눠 갖는 거예요. 권력 분점이죠. 네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총서기와 나머지 정치국 상무위원의 관계가 달라요. 마오쩌둥과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죠? 저울라이라든지 류샤오츠라든지 네. 이런 사람의 관계는 군신 관계였었어요. 왜? 마오쩌둥이 생사의 결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종 관계 대변에서 집단 지도는 아니에요. 즉 평등한 관계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이 달라요. 마오쩌둥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멋대로 했어요. 정치국 회의 있잖아요. 네. 정치국 상무위원이 안 들어갔어요, 아예. 그럼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해, 보고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바꿔. 자의적 권력 행사죠. 반대로 집단 지도는 나름의 규율이 있고요, 규칙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이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예를 들면 네. 여태까지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총서기에 등극을 함으로써 권한을 가지게 됐잖아요. 네. 근데 작년서부터 올해 두 번에 걸쳐 갖고 위대한 지도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호칭이 아니 코칭이 아니라 당내에서 공인을 받은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공산당이라는 조직은요,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은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에서 결정 내리면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중앙위원회 열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모든 당원들이 동의해서 당대에 통과되잖아요. 네. 그럼 위대한 지도자 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들어보면. 근데 이게 네. 작년에 그 11월 달에 작년이 이제 2021년 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대비해서 그 중국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는 역사기이라는 걸 채택했어요. 100년 동안 뭐 했나. 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시진핑이 집권한 10년 동안은 중국이 이전 시기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기다. 신시대에 진입했다. 그리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신시대를 개막한 위대한 지도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당은 시진핑의 당내 지위를 옹호해야 되고 동시에 시진핑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공식 결정했어요. 시진핑 사상? 예. 이제 공식 명칭은요. 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인데 저희들 학자들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시진핑. 약칭해서 시진핑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식 결정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총서기로서 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총서기 플러스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 사상처럼 그냥 단순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사상적 지도자로 그거 땅땅땅 포함해서. 됐다는 네. 건가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올 1년 지나고 나서 있잖아요. 올 1년 지나서 20차 당대에 이제 지난주에 끝난 네. 거기서 정치 보고에서 이게 그대로 확대 재생산돼요. 저는 세상에 여태까지 중국 공산당 정치 보고를 20편을 읽어봤잖아요. 제 1차부터 지금까지. 네. 이렇게 낯간지러운 정치 보고는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자화자찬을 야 이게 참 동방 예의지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 보고를 써도 되나 할 정도로 핵심 분야 한 그것만 인용을 해보면 그래요. 시진핑 10년 동안 뭐 했느냐. 신시대 10년의 위대한 변혁은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의 발전사에서 기념비적인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해놨거든요. 결국 이거와 그 작년에 네. 뜻하는 바가 뭐냐. 이제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총서기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권위를 확보한 거죠. 근데 제가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예.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 세웠다. 예, 예. 뭐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는 개혁 개방을 했다. 네. 이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 있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뭔가 저렇게 약간 제가 느끼기엔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는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당위성이 있는 건덕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우리 오 수장님이 중국 정치 전공하셔야 되겠네요. 저하고 100% 동의해요. 아.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업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의 신시대는 지금까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한 거. 이건 시대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시대죠. 또 하나는 1978년 개혁개방한 거. 이건 신시대죠. 근데 이 시진핑 정부는 자기가 신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 수장님이나 저 같은 학자들은 인정을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작년엔 중앙위원회에서 요번에선 당대회에서 공인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석이 두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총석이 연임의 정당성을 얻은 거고 그래서 개인적 권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사권 행사에서 드러나요. 그 우리 정 프로님은 네. 권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력을 행사한다 했을 때 저는 이제 평소 갖고 있는 지론입니다. 네, 집안에서의 권력도 좋습니다. 예. 권력은 네. 나누는 거고 능력은 모으는 거다. 아 어, 그런 저 외교적인 언사 마시고. 아, 혹시 그럴까요? 뭐 준비하십니까?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결국 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누구누구에게 어떤 위치에 분배하는가. 이게 권력 아닌가. 아 훌륭하시네. 예. 예, 그래서 그 정치학에서 권력이라고 얘기할 때 특히 정치 권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 가지거든요. 네. 첫째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이거 분배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정책 권한이라고 그래요. 네. 정책 권한. 그죠? 정책 권한을 누가 갖느냐. 두 번째로는 인사 권한이에요. 장관 어떻게 임명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통수권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졌다라면 권력을 가졌다 그러고 이 중에서 군사권은 아시겠지만 비상시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적 권력은 인사권. 인사권이에요. 그죠? 확 드러나잖아요. 총서기가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여태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즉 정치 은퇴한 정치 원로 그다음에 현직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 이렇게 협의해서 했는데 이번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드러난 게 바로 이번에 네. 새로 4명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3명과 합쳐서 7명이 됐잖아요. 정치국 상무위원이 네. 됐는데 처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에 중국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3명을 정치국 상무위원을 시켰어요. 아, 시자진인가 하는 그 사람들. 예, 그 수자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 그 습시성을 가진 집안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참고로 네. 중국에서는 그런 말 절대로 안 쓰고요. 아, 홍콩 외신에서만 쓰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상해방 하면 빵이라는 말 있잖아요. 빵은 영어의 깽 내진 클리크예요. 아, 상하이방 뭐 이런 거요? 아, 중국에서는 그런 말 절대로 안 써요. 태자당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태자당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오렌지족이에요. 홍콩에서 쓰는 말이지 중국에서 절대로 쓰는 말 아니에요. 중국에서 쓰면 혼납니까? 그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정수리님이 그 신문사 사장이다 그럼 잘려요. 아. 그건 금기어예요. 아, 제가 중국 갔는데 여긴 저 태자당 요쪽 지역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는 거예요? 아니 뭐 누가 혼나겠어요. 혼나진 않고.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시진핑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요. 3명은 자기가 옛날에 절강성하고 상해시에서 당서기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자기 비서실장. 그 사람을 발탁했고 3명은 자기 직속 부하는 아니지만 자기가 그 사람을 승진시키에 도움을 줬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제도적 권위에 더해서 개인적 권위를 갖다 보니까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해 버리는 자기 거죠. 마음대로. 원팀이네요, 원팀. 예, 그래서 원팀이라는 말은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건 뭐냐. 이 사람이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다. 제 생각과 예,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최소- 그 얘기 했거든요. 예, 정치란 네. 어떻게 보면 균형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조화예요. 이미 있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시진핑 집권 그 5년 동안 있잖아요. 시진핑이 거의 전권을 휘둘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공천당이라는 세력은 2명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5명이에요. 표결 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 중에서 있잖아요. 최소한의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는 넣어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달리 설명이 안 돼요. 과도하게 역사적 사명을 느끼거나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맞아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시진핑 1인 체제라는 표현을 안 썼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기준이 지도자 간의 여태까지 평등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주정 관계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법률상으로 규정상으로는 여전히 평등한 관계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6명 중에 3명은 자기 직속 부하에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자기가 승진 사람이에요.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진핑하고 회의할 때 바른 말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첫 발을 디뎠다고 하느냐, 1인 지배 체제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 얘기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뭐냐면 아까 바로 우리 정프로께서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시진핑은 총석이냐, 마오는 주석인데. 네.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거든요. 뭐 제가 찌르려고 찌른 건 아닙니다. 네. 네. 가끔 그렇게도 통찰력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전에는 중국의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라고 불렀어요. 네. 축약해서 당주석. 네. 네. 그래서 마오쩌둥 주석.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냥 마오 주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1982년에 없앴어요. 아, 없애버렸어요. 주석을 아예 없앤 거예요? 주석지기를 없애버렸어요. 아. 그걸 누가 없앴느냐?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없앴어요. 왜 없앴느냐? 다오시는 마오 같은 독재자가 나오면 안 된다. 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 주석과 나머지와는 급이 다른 차이예요. 이건 주정관계예요. 그러고 나서 총서기를 당대표로 넣은 거예요. 총서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제너럴 시크리터리거든요.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무총장이에요. 유엔 사무총장을 그 표현하면 시크리티 제너럴 프랑스어식으로 해서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은 지금 당 대표가 없고요. 사무총장이 당 대표를 대리하는 체제예요. 이게 1982년에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원로들이 새겨 만든. 그래서 중국에는 독재자가 못 나오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덩샤오핑이 그 총서기와 국가 주석 직함은 갖고 있지 않았죠. 안 왔어요. 그게 바로 원로로서 갖고 있었던 권한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바로 무슨 얘기냐? 계속 얘기 나왔었어요. 시진핑이 제가 이번에 20차 당대회 하기 전에도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만 봐라. 당 주석제도 부활되느냐 안 되느냐. 당 주석제도가 부활된다라면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뜻이 뭐냐? 드디어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주석과 주종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위대한 개혁 개방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폐지한 제도를 시진핑이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만약 이걸 뒤엎었다 그러면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권위를 능가한다는 표현에 동의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정치국 상무 6명이 다 옛날 지 부하거나 지가 승진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요번에 한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계가 뭐냐면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은 그냥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요. 당내 결의를 통해서 비토권을 준 거예요. 최후 결정권을. 무슨 얘기냐면 1943년에 네. 정치국 확대를 하면서 그렇게 공식 결의를 했어요. 앞으로 당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문제의 최후 결정권은 마오쩌둥 동지가 행사한다. 그게 딱 그냥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규정이.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그걸 갖고서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에 비토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네. 마찬가지로 덩샤오핑도요. 1987년에 모든 공산당 직위에서 물러났어요. 네. 그러면서 비밀 결의를 중앙위원회에서 이후에 중요한 문제의 최후 결정은 덩샤오핑 동지가 행사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시진핑 체제가 1인 체제 아니냐라는 거 이걸 봐야 된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그냥 행사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당내 결의를 통해서 당내 결의가 되면 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주느냐 안 주느냐. 근데 그게 지금 명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시진핑이 설사 1인 지배의 첫 발은 뒤졌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는 거와 관련돼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정프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뽑느냐. 여기 보면은요. 상당한 중국의 공산당의 민감한 그 당내 규정들, 네. 당규는요. 외부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 내부 규정으로만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학자는 이제 그걸 입수해서 분석할 수밖에 네, 네, 없겠죠. 네, 네. 그거에 보면은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서기에는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총서기한테 무슨 권한을 주느냐면요. 자기가 총서기에 처음 되잖아요. 네. 그럼 차관급 인사를 할 걸 그냥 관습적으로 줘요. 왜 주느냐? 자기가 총서기가 되는 힘을 쏠려면 자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맥을 차관급에 심는 거예요. 인사 권한을 준다는. 그러니까 이걸 비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차관급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장점이는 상해에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총서기 하면서 상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차관의 보직에 중요한 보직에 다 앉혀놔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장관으로 다 앉혀버린. 예를 들어 선전부장, 조직부장, 공안부장으로 이렇죠. 시진핑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상해방. 들어보셨죠? 네. 후진타오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공천당에서 주로 컸던 사람이라 자기가 총서기가 되자 그런 사람들을 이건 암묵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네. 총서기의 권한은요 지금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식적으로 차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은 바로 정치국에서 임명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외부로 공개는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집단지도 체제라는 거예요. 집단지도 체제라는 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중요한 결정은 집단이 결정하고 네. 집행은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집행하는 체제예요. 이거는 전혀 안 깨졌어요. 이거를 만약 재판단으로는요. 네. 이거를 요번에 20차 단계에서 손을 댔다가는 제가 볼 때는 반발이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준 중에서 두 가지는 약간 변했는데 네. 한 가지가 안 바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시겠죠? 내용적으로는 이미 정치국 내에서도 시진핑이 사실상 주군이고 그 밑에 있는 가신인데 공식적으로는 어때요? 시진핑은 여전히 총석일 뿐이에요. 주석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든 결정은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참고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요. 거기서 네. 결정해야 되고 정치국은 한 달에 한 번 열거든요.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의 괴리와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1인 체제의 첫 발을 뗐다. 요게 이제 제가 보는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네. 그 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데서 시진핑 절대 권력 이런 막 표현을 쓰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보입니다.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뭐 1인 절대 체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지금 이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 룰들이 그렇게 빈틈이 있는 게 정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무식하게 좀 거칠게 통으로 보면 10년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전통까지 깨면서 10년 권력을 지금 15년 혹은 20년 이렇게 연장을 지금 시진핑이 시킨 거잖아요. 그 정도로 하는데 드러난 반발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어떤 언론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도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거면 그냥 이거는 그냥 1인 지배 체제로 그냥 심플하게 보는 게 더 맞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 예.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요. 똑같이 장점일 때도 그랬고요. 후진타오 때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 언론 중에서는 네. 개인이 소유한 민영이 없습니다. 네. 다 국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공식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언론은 공산당의 입이다라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네. 우리 정프로님하고 오 수장님은 공산당의 입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입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공산당을 홍보하고 네. 공산당을 비판하는 걸 반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 있는 언론은 그거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정치 체제를 권위주의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거에 대한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이 사면임하는 거에 대한 반론은 없냐? 있어요. 있어요? 아, 당연히 있어요. 아,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게 완전히 지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제가 무지하게 배고픈데 네. 표현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배고픈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네. 그 사실은 이게 시진핑의 권력 연임이 어제 오늘에 된 게 아니라요. 네. 지난 10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되어 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 2018년에 네. 국가주석 연임 제한이 폐지가 됐어요. 법을 헌법이 바꿨죠? 바뀌고 혹시 들어오신 적 있으시죠? 네. 뭐 뉴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네. 그게 사실은 중국에서 국가지석은 무슨 뜻이냐면 외빈, 그러니까 외국 방문할 때나 쓰는 타이틀이에요. 공산당 총석이라서 한국 와봐야 이게 뽀다구가 나나. 그러니까 President of China는 해야죠. 그게 국가주석이에요. 네.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거를 연임 제한을 없앴느냐. 헌법에 따른다면 5년씩 2번밖에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헌법을 안 바꾸면 내년에 국가주석에 취임을 못해요. 그럼 유엔 연설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산당 총석으로 연설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중국은 앞으로 강국이 됐기 때문에 대국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외교가 내정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걸 없앴어요. 그랬을 때 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제 학생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지금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어요. 네. 중국 유학생들의 정치직 상황. 네. 근데 그 전까지 즉 2018년 국가주석 바뀌기 전까지는 네. 그렇게 시진핑에서 지지했던 대학원생 상당수가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국가주석 폐지했을 때 70 몇 세일 거예요. 70 몇 세게 되면 북경대학 명문대잖아요. 그 명문대 출신의 할아버지가 대자보를 쓰고 공개 비판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린 독재자 싫다. 제2의 마오쩌둥 싫다. 국가주석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 중국에서는 당연히 보도 통제됐죠. 외국에 됐어요. 그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상해에서 여기 이렇게 멋있는 3% 이렇게 입간판 있잖아요. 네. 몇 사람이 그냥 잉크로 뿌려버렸어요. 시진핑 얼굴에다가. 그래갖고 그해 8월에 공식적으로 지시가 내려갔어요. 앞으로 바깥에 서 있는 국가 지도자들 사진 다 지워라. 이건 제가 확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동북 삼성 이쪽에 지하철에 있잖아요. 네. 낙서를 하고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따 이거 우리 뒤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이번에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장실 혁명. 네. 아, 화장실 낙서. 네, 네, 네. 그거 무슨 얘기냐? 중국에는 전 세계가에서 유일하게
그 조지 오웰이 말한 1984년에 네. 빅브라더가 통화한 사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딜 가나 다 카메라가 다 있어요. 유일하게 없는 데가 은밀한 장소 화장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운동.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비꼬아서 화장실 혁명 아시죠? 옛날 그 튀니지아 이런 데서 일어났을 때는 꽃 이렇게 해갖고 튀울립 혁명 네, 무슨 네, 혁명. 네, 네. 그다음에 2005년 중앙아시아 때는 색깔 해갖고 무슨 뭐, 뭐 자스민 혁명 맞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이집트 그쪽인데 네, 네, 네. 그것처럼 이름을 빗대서 화장실 혁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반발이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단 반발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행동으로 보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 뭐 제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집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반발은 있지만 싫어하는 건 있지만 네. 혜택도 있잖아요. 또 더 나가서 이 엄동설하는 애가 집 나와서 어서 살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하는 거지 반발이 없다 불만이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중국 공산당의 경우는 민주 집중제라고 해서 있잖아요. 네. 결정하기 전까지는 토론할 수 있지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의 기율을 집행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당 외에서는 당내 공식 결정을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는 과제라고 보는 거예요. 과연 분명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시진핑 총석이 본인도 안다고 봐요. 자기 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만을 어떻게 잘 무마시킬 것인가. 결국 뭔가 액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 남은 과제고 잘 보여주지 못할 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건 일단 우리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으로 한번 인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인사 문제.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인사 문제로 아까 이제 우리 정프로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또 저도 네. 답변했잖아요. 중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름의 규범 속에서 인사 결정한 네. 거다. 그리고 그게 40년 동안 개혁 개방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은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뭐 어디 그 구멍가게에 누구 뭐 사장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14억이에요. 네. 싱가포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싱가포르는 55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시국가예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보면 몇 가지 규범이 있는데요. 인사.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제가 규범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네. 법률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법률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건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규범이라고 쓰는 거는 정치 엘리트들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명문화된 건 아니고. 아니죠. 네, 관례처럼. 관례죠. 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관습법. 네, 네, 네. 따라서 이거는 엘리트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규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째가 들어보셨던 거 68세 규정. 네. 칠상팔아였나? 뭐. 거의 네. 중국 전문가 다 하셨네. 아유, 저는 네. 저는 중국 전문가인데 칠상팔 안 써요. 왜? 아. 그거 쓰면 있어 보이거든. 칠상파시야. 이렇게 중국어까지 하면 근데 그게 무슨 어려운 말. 그냥 저는 제가 쓰는 표현이에요. 68세 나이 규범. 네. 무슨 뜻이냐? 68세 이상자는 공산당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200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지난 그래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깨졌어요. 그 전까지는 70세 규정이 있었어요. 네, 같은 네. 원리예요. 근데 70세. 내렸네. 예, 이거 20년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세력균형 구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네. 정치국을 구성할 때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서기를 상하이방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총리는 공천당한테 주고 각 세력이 있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거군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내부에서도. 네. 왜냐하면 코어는 경로가 다르니까. 여기 혹시 3%에는 그런 거 없나요? 저희요. 정프로 라인. 정프로 라인이 가장 강하죠. 예? 정프로 라인이 가장 강합니다. 아 그거 저기 확실합니까? 다른 분 두 분은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분 제가 앞에서 알기로 지분 구조가 다른 걸로 알고 다른 분 앞에서 못 하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저 혼자 있을 때만. 예, 그랬을 때 네. 바로 그 문제예요. 정프로가 그렇게 강하시면 네. 앞으로 이거 나중에 더 키워서 네. 뭐 상장도 하시고 뭐 이래서 좀 하셔야 될 텐데 그 사람들 다 내 인맥으로 채운다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아, 두 명의 다른 프로께서? 저부터 바로 제거죠. 아 그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한다. 그게 바로 세력 균형의 구범이에요. 네. 이게 40년 동안 깨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집단 승계 규정. 그게 무슨 혹시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3세대 지도자, 4세대 지도자, 5세대 지도자. 그 세대별로.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네. 중국은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년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다 바뀐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정치 세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개인 교체가 아니에요. 3세대, 4세대, 5세대. 워낙은 요번에 6세대로 가야 돼. 즉 1960년대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세대별, 그래서 집단별 권력 교체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 없었던 케이스예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후계자 사진 선임. 후계자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전에 선임을 해야 돼요.
다음에는 얘인데 얘는 한 5년 정도 있다가 될래야. 최소한. 그쵸. 최소한 이거 안 했죠. 안 했죠. 지난 예. 5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데 한 안 거죠. 했던 거죠. 왜 안 했느냐? 지가 한번 더 헤쳐먹으려고. 예. 그러면 네. 요번에 20차 당대회 때 어떻게 됐느냐?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중국식 표현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 거고 우리 같은 학자가 얘기하면 규범이 깨졌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정치국 사령부의 7명 중에서 한 명이 드디어 69세째가 나왔어요. 네. 그게 누구죠? 본인이죠. 오 소장님 누구예요? 본인이죠 뭐. 본인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시진핑 죠. 네, 네. 시진핑입니다. 네. 7명 중 한 명이 깨져버렸죠. 네. 그다음에 정치국원이 24명인데 정치국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24명 중에서 3명이 68세를 넘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24명 중에서 3명만 68세 규범을 어겼으면 이거 뭐 그래도 준수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건강 상태가 다르잖아요. 약도 좋아지고 의료기술도 그쵸. 좋아져서 네. 막말로 얘기해서 68세에도 팔팔하잖아요. 기대 수명도 늘어났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죠? 바이든 아저씨가 79이에요. 79이에요. 얼마 전에 왔던 낸시 폴로시 여사 하원 의장 나이가 제일 82이에요. 많아요. 네. 82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69세인데 이 사람 10년에도 현재 조 바이든 나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옹호하는 편 내지는 탄력적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이 규범이라는 거는 지켜져야 되거든요. 네. 예외자가 3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 가장 완전히 무너진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세력 균형의 규범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상하이방.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저는 달리 설명이 안 돼.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구해야 된다,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 미국과 더불어 슈퍼파워가 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뭔가 쫓기는 거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자들이 그 참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던 게 후추나라는 분 얘기 들어보셨죠? 후추나. 네, 네, 네.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국무원 부총리거든요. 그리고 6세대 중에서 이제 후추나 저 부총리가 1963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더 네, 네. 많아요. 63년생인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정치국원이 된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정치국원이 됐어요. 원래는 이번에 총리 후보로도 예, 얘기가 당연하죠. 됐었잖아요. 예, 정확히 보셨어요. 별일 없으면 있잖아요. 총리 후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국원도 가장 먼저 됐고 그다음에 부총리도 5년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정상적이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 갖다 넣었다 그래도 아무 이상 아시잖아요. 없네. 아무 이상 없어요. 네. 표결 들어가면 다 6대 1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강박관념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깨져서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기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1인 집에 시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대신 여기서 우리 저기 정프로님이나 네. 우리 어 소장님도 중국하면 파벌이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전문가들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파벌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국 파벌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나면 우선 첫째 네. 파벌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위해서 그냥 우리들이 지칭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 중국엔 공천당파라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 홍콩과 처음엔 대만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커오는데 누굴 지명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이런 끈 있고 저런 끈 있고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왜? 내가 너 밀어줄게 너 충성해 이런 거 교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혹시 일본 자민당 내에 파벌이 있잖아요. 네. 거긴 진짜 파벌이에요. 왜 파벌이냐? 대장이 있죠. 대장은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한테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째 뭐예요? 공천을 반드시 보장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네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자기 파벌 지원 유세에서 유세하다가. 죽은 거예요. 총 맞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네. 좀 약간 일본말 쓰다 보면 오야분 꼬본 관계가 확실히 성립되는 거고 이거는 1, 2년 사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 나중에 내가 총리가 되면 그렇게 했던 사람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거죠. 네. 이 파벌 중국엔 그런 개념 아예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참고로 중국에서는요 지금도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게 파벌 금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돼 있잖아요. 네. 공식 행사나 이런 거 아니면 같이 밥 먹는 일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만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비서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한 7, 8명씩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치비서라고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정치비서. 네. 네. 우리 정프로님도 뭐 비서 좀 많이 있으세요? 제가요? 혹시? 제가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비서라고 있는데 네. 그 정치비서는
자기의 죽음 대신에 회의도 들어가고요. 다른 정치 비서를 만나서 거기서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태자당이라든지 공천당이라든지 상하이방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학자들이 언론이 만든 거지 실제로 존재하고 강한 응집력을 가진 그런 조직 아니다. 따라서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중복도 돼요. 어떻게 중복되느냐? 한 사람이 3개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천당파이면서 상하이방이면서 태자당인 사람. 잘 맞죠.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혁명 원로예요. 그래서 진출했으니 혁명 원로의 자제를 태자당이라고 부르잖아요. 태자당이에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공천당에서 활성해서 공천당 간부예요. 그 다음에 상에서 일했어요. 그럼 3개 다 들어가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파벌이 없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지금 7인 최후의 7인이 그러니까 1인 체제가 됐다라고 바로 그래서 규정할 수 바로 무슨 있습니까? 얘기냐? 파벌이라는 것은 그 최고 지도자와의 연관성을 찾아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언론들이 묻기도 하고 학자들 왜냐하면 그렇잖아 분석이 안 되니까 네. 뭔가 그룹을 져야 예를 들어서 빵을 먹으려면 나눠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려면 뭔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스지아준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시진핑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이 시진핑 세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가장 시진핑 세력을 구성하는 거는 중국에 있는 정치 엘리트 집단 다를 묶은 거예요. 하나를 빼고 무슨 얘기냐? 우선 태자당이 다 시진핑 세력이에요. 아시죠? 시진핑 본인이 혁명 원로잖아요. 원래 자지죠. 그래갖고 지금 시진핑은 요번에 이제 72세의 중앙군사위 부주석인데 은퇴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짱용샤. 그 사람이 중국의 유명한 장군의 아들이에요. 태자당들이에요. 그래서 시진핑 세력의 한 축은 태자당이에요. 그 다음에 지연이라는 건 뭐냐면 시진핑이 여태까지 성장이나 당서일에 근무할 때 있잖아요. 데리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군데서 근무했어요. 허난성,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시. 여기서 근무하면서 눈여겨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뽑아 올렸어요. 이걸 지연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시진핑은 칭화대학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거기서 공부했을 때 같이 했던 사람 또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믿는 왕치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측근들을 또 끌어들여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혼합 세력이지. 그래서 시진핑 세력, 르지아준이라고 해서 하나의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나 그런 의미 아니었는데 그냥 과거에 뭐 은혜를 갚고 고마운 사람들 챙겨준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그 사람의 능력이 검증 안 되면 안 쓰는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 은퇴한 사람이 리잔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 시대하면 국회의장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진핑이 이제 청와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백으로 국방장관 비서를 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리 정프로님 군대 공군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평 503기. 에어포스. 아까 우리 사인 받아간 제 아들도 공군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제대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지금 비서는 부관은 대령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청와대학 나왔다고 그러지만 아버지 백이에요. 그 시중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나서 장교로 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냐. 우리 시험 군수로 갔어요. 군수. 조그만 군에. 근데 그 옆에 군에 근무했던 사람이 바로 리잔스예요. 무슨 얘기냐. 40년 전에 같이 이게 군 있죠. 맞대서 같이 일했던 사람을 나중에 국회의장을 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40년 전서부터 30년 전, 20년 전에 갖고 있잖아요. 같이 일해보고서 검증된 사람만 쓰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유일하게 시진핑 세력에 포괄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상해방이에요. 저기 공천당파예요. 상해방도 들어가 있어요. 한정이라고 왕은잉이라고 중국의 진짜 천재라고 하는 그 워낙 그 상해 복단대학 교수였었거든요. 복단대학 학장이고 이 사람은 상해에서 큰 사람이에요. 장점인 세력이에요. 그래서 워낙 상해방이에요. 따라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오해하지 말기를. 그다음에 이것만 더 말씀드리고 오해와 관련해서 요새 자꾸 언론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시진핑은 보수파, 그다음에 왕양과 리커창, 후춘화는 개혁파, 시장 개혁을 지지하는 친시장파. 전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러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고 있어요. 아무리 시진핑이 미워도. 무슨 얘기냐면요. 중국에서 워낙 시진핑을 포함한 태자당, 그다음에 상해방 세력들 있잖아요. 이 세력들은 개혁파로 유명해요. 시장 우선주의자들이에요. 그다음에 연해지역 중심자들이고 개방파들이에요. 왜? 시진핑 본인도 있잖아요. 복건성, 절강성 상해에 있죠. 개혁개방의 핵심 지역이에요. 거기서 23년을 성장과 당석이를 컸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후진타오, 그다음에 리커창,
왕양 이런 사람은 공천단파라 부른다잖아요. 네. 이런 사람 특징은 뭐냐? 성장보단 분배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연해 지역보다는 내륙 지역 출신들이에요. 저 못 사는 동네. 그러니까 분배를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최대한 환경 문제 보호하자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차라리 친시장지역 개혁적이면요. 시진핑 세력이 그쪽에 가까워요. 오히려 공천단파가 반대죠. 이게 학계에서 통용되는 건데 갑자기 이걸 막 뒤집어 버려갖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요. 리커창이 참 불쌍하게 쫓겨난 것 같다. 왕양이 쫓겨난 것 같다. 이것까지 이해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그 실질적인 예를 들면 상하이방, 뭐 태자당 이런 게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예. 제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거는 예. 중국이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시진핑도 아빠 백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백들이 통하는 세상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매번 무슨 저 수능 시험 같은 거 쳐갖고 성적대로 뽑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랑 사상이 맞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끌고 끌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계속해서 세력별로 한 번씩 권력을 주고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태자당이면 뭐 다음에 뭐 태자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건 그러면 네. 그 뭐 1억 명 되는 그 공산당원 가운데 누군가가 선택받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거기에 있어서 이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좀 어색하지 않나. 예,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상해방은 의미가 없어요. 네. 왜 의미가 없다 그러냐면요. 상해방은 장점인이 상해에서 근무할 때 총서기가 되면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돼요. 그럼 장점인이 총서기가 몇 년에 됐느냐? 1989년에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1990년으로 치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30년이 흘렀죠. 더 됐네요. 더 됐죠. 네. 다 은퇴했어요. 아 이분들은 예. 그러니까 상해방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천당도 별 의미가 없는 게요. 네. 공천당을 왜 공천당이라고 부르냐면 옛날 후진타오가 네. 공산당 중앙 제1석이어갖고 공산당 지도자였었어요. 약 3년 동안. 그때 같이 했던 공산당 중앙의 간부들, 그 다음에 각 성이 있죠. 네. 성의 공산당 그 서기들. 리커창도 그 중에 북경대학교에 있었던 북경 공산당 석이었었어요. 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후진타오가 지금 물러난 지 얼마나 됐죠? 1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후진타오랑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리커창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후춘화까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 이후에는 공천당파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처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파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만들어지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파벌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에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증된 사람만 묶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진핑 세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왜 시진핑을 태자당이라고 안 부르느냐? 태자당은 전체 시진핑을 꾸리는 사람 중에서 10%도 안 돼요. 네네네네. 그럼 왜 청와방이라고 안 부르냐? 옛날에는 청와방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청와대학 출신자들이에요. 근데 왜 안 들어가느냐? 후진타오가 청와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리커창하 시진핑하고 후진타오는 뭐 같은 청와대학 출신이니까 청와방이네? 아니에요. 청와방이라고 뽑는 게 아니라 시진핑이 옛날 기숙사 생활 같이 했거나 같이 학교 다녔거나 그래서 공통점은 시진핑의 특징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특히나 공천당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 출신은 빼고 나머지는요 엘리트 그룹 중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람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차라리 시진핑 세력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좋으냐면 중국에 있는 엘리트 그룹의 다수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혹시 시진핑과 비시진핑 혹은 뭐 반시진핑 중에 좀 의미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비시진핑 그 공천당파 중에서 있죠. 네. 그 중앙위원회 정의원으로 3명이 있어요. 네. 그게 전멸한 건 아니에요. 아 이분들은 시진핑이 이런 독주라면 독주를 조금 이렇게 썩 편하게 보고 있지는 않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저는 표현은 안 하지만. 네, 공천당파라가 아니라 다른 네. 사람 중에서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표현을 안 해요. 왜? 공산당은 철회 교율이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집단 승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태까지 보면은 네. 그 요번에 워낙은 뭐냐 50년대생이 싹 물러나고 네. 60년대생이 와야 돼요.
그죠? 60년생이면 네. 1960년생이니까 올해로 치면 몇 살인 거죠? 62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게 세대 교체도 된 거고. 근데 이번에 그게 안 됐어요. 네. 그 통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있잖아요. 6세대는 7명이 1명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예외예요. 워낙은 있죠. 7명이 거의 다 6세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시진핑 본인이 안 물러나니까. 그래 6세대는 1명. 그 띵샤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62년생이에요. 네. 딱 60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건 없었던. 그 다음에 정치국원 중에서도요 24명 중에서 10명만 60년대생이에요. 그리고 14명은 그대로 50년대생. 근데 재미난 거는 중앙위원 있죠. 네. 205명의 중앙위원 중에서 80%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현재의 정권은요 드디어 집단적인 승계는 파괴됐지만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니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이라는 최고 지도부는 5세대가 주도하지만 그 밑에는 중앙위원급은 장관급이거든요. 장관급은 6세대가 하는 즉 5세대와 6세대의 혼합 정권이라는 이런 새로운 현상이 이번에 나타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서졌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중국에는 이제 서원급이 31개라는 건 아시죠? 성급.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경시나 네네네네. 상해시도 다 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31개에는 당서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요. 북경시는 이제 시장이죠. 그거를 이제 넘버 1, 넘버 2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요번에 20차 당대회 하기 전에 네. 당서기랑 성장들이 싹 바뀌었어요. 62명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성장의 경우는 31명 중에서 한 사람만 50년대생이에요. 다 60년대생이에요. 다 60년, 즉 6세대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당서기는 그보다 조금 높거든요. 네. 머리 반기 정도 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당서기의 경우는 31명 중에서 8명이 5세대예요. 당서기, 시장, 성장 이런 사람들도 혹시 중앙에서 찍어요? 아니면 밑에서 뽑아요? 이거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걸 이제 그 노멘클라투라 러시아에서 온 말이에요. 간부 직무 명칭표라고 그러는데 아래 1급 관리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 중앙이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앙이 있죠. 중앙이 바로 밑에 뭐가 있죠? 도가 있죠. 경기도. 아,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부랑 비슷한 거지. 교육부, 재정부 이런 거. 네. 중국도 동일해요. 그래서 중앙은 뭐만 하느냐면 성급만 관리해요. 그래서 중앙이 관리하는 간부는요.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도 있죠. 네. 은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군대도 있죠. 그다음에 정부도 있죠. 학교도 있죠. 네. 모든 걸 다 통치해서 중앙이 관리하는 간부, 그걸 중간 간부라는 중앙이 관리하는 간부가 3,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차관급이에요. 그거밖에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 있죠. 여기 말하는 당서기. 네네. 성장은 100% 중앙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동성 같은 경우 혹시 우리 어 수장이 광동성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홍콩 옆에 있는데. 못 가봤습니다. 그럼 혹시 광동성 인구가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광동성. 일단 좀 많은 것 같은데 물어보시는 거 많다. 보니까 한 중국 참고로 정체 인구가 14억이고 네. 31개의 성이 있어요. 1억 3천 봅니다. 우리 저는 어수장님. 한 7천만 정도 보겠습니다. 두 분 딱 평균하면 되네. 1억이에요. 아, 그래요? 1억. 1억이고요. 네. 광동성이 그 3년 전에 대만의 GDP를 추월했어요. 올해 광동성이 한국의 GDP를 추월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가 네.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럼 광동성 무슨 생각하겠어요? 우리 더 잘 나가겠다. 그래서 광동성 당석이랑 성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 바로 갈아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진핑 총석이야. 상해시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당석이랑 시장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방 분권이 불가능한 게 말 안 들으면 바로 교체해요. 어쨌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요번에 시진핑이 안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엘리트도 안 바뀌느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나라 분들은 그거밖에 안 봐요. 뭐밖에 안 보느냐? 시진핑밖에 안 봐요. 그러나 실제로 저 같은 학자들은 뭘 보느냐면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중앙위원이 엘리트 교체율 네. 얼마나 되냐 보니까요. 전보다 오히려 높아요. 전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빼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엘리트 휘전율이 거의 60% 정도 돼요. 본인과 하여튼 최고위급만 빼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갈았군요. 더 갈았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중국의 최고 지도자급 시진핑을 포함한 사람은 엘리트 순환이 안 돼서 정체 현상이 있지만 그 밑에 장관급들은 아니다. 오히려 전보다 휘전율이 더 높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엘리트 순환은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것만 하고서 조금 네네. 쉴까 그러는데 네. 요번에 진짜 중요한 현상이 뭐가 있느냐면요. 드디어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에서 테크노크렛 기술 관료가 다시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 관료가 무슨 뜻이냐면 학부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고 네. 10년 이상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당정 간부로 발탁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다 이공계 아니시죠? 저는 네. 문과예요. 네. 약간 이프로님 같은 분이 선발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나 후진타오 시대는요 기술 관료 시대에 있었어요. 전 세계 유례 없이 있잖아요. 중앙에서 지방까지 기술 관료들이 70%가 이게 바로 중국이 왜 혁신이 일어났느냐 이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시진핑 때는 안 그랬어요. 예, 시진핑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중앙위원 중에서 50%가 기술 관료예요. 이게 언제냐? 1997년이 바로 장쩌민이 절정 집권기인데 장쩌민 집권기에 중앙위원 중에서 바로 기술 관료 비율이 51%였었어요. 저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죠? 예,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국무원 부장 우리 시라면 장관이죠. 네. 그다음에 당석 이런 사람들 치면 퍼센트가 어떻게 되냐? 70에서 77%예요. 그럼 왜 중앙위원회에서 퍼센트가 떨어지느냐? 군인이 20%예요. 군인을 빼면 무슨 얘기냐? 군인을 뺀 나머지 장관급의 70%가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게 왜 이거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저기 아까 보여드렸듯이 1997년 예를 때 66%라는 게 지방에 있는 있죠. 네. 당석이나 성장이 다 66%가 기술관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진핑 들어서서는 18자 당대회 때 29%가 19자 당대회 때 5년 전에 37%로 뛰었다가 요번에 50%로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거예요.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는 포석입니다. 아하. 미국과는 장기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경제력의 문제고 경제력의 싸움은 기술 경쟁, 산업 경쟁력의 문제죠. 이걸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술 관료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우주항공 출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의 박사급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부장, 그러니까 장관, 성장, 그래서 50%가 기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아오미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대륙의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안 하죠. 네. 그게 바로 20년 동안 중국의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게 일어났던 건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이런 기술 관료들이 중국을 통치해왔던 사람 시대예요. 참고로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청와대학교 화학공정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자체 기술로 좀 자립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번 그 인선에서 가장 주로난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기술 관료의 전진 배치, 네. 그걸 통한 기술 혁신 주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이번 그 당대회의 뭐 여러 특징이라든지 특히 이제 뭐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는지를 저희가 이제 보면서 당대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어디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할 정도로 네. 설명 이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제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되는데 네. 벌써 한 1시간 반 가까이 우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쉬었다가 네. 이어진 2부에서 중국 시진핑 3기 정책 방향들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잠시만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